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화관광 해설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관광 해설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이자 역사를 품고 있는 한양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흔히 성벽이라고 하면 단순히 옛 건물을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한양 도성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 나아가 이 땅의 역사적 변화를 함께해온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한양 도성이 품고 있는 장대한 역사와 독특한 특징,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숨쉬었던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의 해설에 깊이를 더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서울의 시간을 걷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한양도성은 조선 건국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의 남경이라 불렸던 한성을 새 도읍으로 정하면서 도성 축조를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도읍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왕조의 수도를 굳건히 방어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도성 축조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역사였습니다. 당시 한성의 인구가 10만 명이 채 안 됐는데 전국 각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19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백성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1396년 음력 1, 2월과 음력 8, 9월에 단 98일 만에 축성을 마무리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정문인 숭례문은 축성 시작 2년 뒤인 태조 7년 1398년에 완성했습니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8.6km에 이르는 전체 구간을 600척, 즉 약 180m씩 모두 97개 구간으로 나눈 뒤 각 9년에 맡겨 쌓게 했습니다. 사이사이에 지역 이름과 관리자의 소속 및 이름 등을 새겨넣게 했습니다. 다만 모든 구간을 돌로 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도성의 3분의 1 규모인 산악지대는 석성으로 쌓았고 전체 도성의 3분의 2 규모인 평지와 구릉지대는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곳곳에 남아있는 각자 성석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군사 누구 또는 어느 고을 사람 아무개라고 새겨진 돌이 그것인데요. 조선판 공사 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0여 개가 남아있는데 하나하나가 당시 백성들의 노고와 참여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남산 구간에 있는 안이토리 각자 성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청, 감관, 그리고 조정원, 오택, 윤상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수, 안이토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숙종 35년, 그러니까 1709년의 기록인데요. 이때 안이토리라는 이름은 당시 평민들이 쓰던 순 우리말 이름인 이돌이 한자로 음차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돌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양반 관료들이 쓰는 이름과는 확연히 다른 당시 서민들의 이름 양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는 석수, 즉 돌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특히 편수라는 직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석수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즉 기술 책임자급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안이토리와 관련한 비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37년 1711년의 기록에 따르면 금유형에서 개하기를, 즉 알리기를 이번 수구문을 개축할 때 홍해석을 놓다가 석수 안이토리가 돌에 깔려 중상을 입어서 다방면으로 치료하였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으니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이다. 본영에서 약간의 쌀과 포를 지급해서 염을 하고 장사 지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아뢰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알겠다고 답하고 돈을 베풀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록은 한양도성 축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힘든 작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시대에도 공사 중 인명사고에 대한 기록과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한양도성이 단순히 국가의 건축물이 아니라 이름 없는 백성들의 땀과 피 그리고 희생이 담겨 있는 곳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처음 태조 때의 도성은 숭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습니다. 아직 국력이 충분치 않았고 또 기술적인 제약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후 약 26년이 지나 홍수 등으로 무너지게 된 태조대의 한양도성을 그 손자인 세종이 즉위 4년 만인 1422년에 전국에서 32만 명을 다시 동원해서 토성 부분을 모두 석성으로 고쳐 쌓았습니다. 이미 있던 석성 구간도 일부 보수해서 오늘날 보여지는 한양도성의 주된 모습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쌓아 올린 태조대의 축성 방법과는 다르게 성돌의 크기를 균일하게 사각의 매주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리는 좀 더 발전된 건축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에 도성의 면모가 보다 견고해지고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 높이도 높아지고 건축 방식도 정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양도성은 세종 29년인 1447년과 세종 30년인 1448년 사이, 그리고 성종 10년인 1479년에 숭례문이 크게 변화되는 수준의 공사를 거치지만 그 외에 도성 전체나 일부 구간에 가해지는 규모 있는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됐습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에 병자호란을 겹치면서 크게 파괴가 되었고 이후 청과 조선 사이의 전후 조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비롯한 기존 성들의 개축이나 수축과 같은 보수 공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오랜 시절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종대에 이르러 전란 이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거치면서, 즉 정말 대대적인 보수 및 개축을 거치면서 훨씬 튼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숙종이 함께 쌓은 북한산성과 숙종 44년인 1718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완성한 탕춘대성과 함께 더욱 견고한 수도방위 체계를 갖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에 도성의 방어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돌의 크기가 제각각이었던 데 비해서 숙종대에는 돌을 정방형으로 다듬어 가지런히 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양도성은 숙종과 영조 시대를 거치면서 축성에 동원하는 인력도 국가의 주력 군대인 새 군문, 즉 어영청과 금의영, 훈련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 체계도 관원이나 군인 외에 양반층을 포함한 도성민들까지 포함하는 등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정조 이후와 순조대를 거치면서 과학기술과 건축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벽 자체도 한층 견고해지고 현종과 철종대를 포함해 1880년대까지도 큰 변화 없이 원형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즉 태조와 세종, 숙종, 순조 등 시기에 따라 성돌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 특정 시기가 아니라 조선왕조 내내 갖고 온 한양도성의 기나긴 역사성을 해설하실 때 강조해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은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직전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뒤 통간부에 의해 지배를 받던 시절이던 1907년을 기점으로 교통, 소통 등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 등으로 숭례문 남측과 북측 성벽이 헐렸습니다. 이듬해까지 흥인지문 양쪽 성벽 또한 헐립니다. 이후 1914년과 15년에 각각 소유문과 도니문이, 25년에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목멱산 서쪽 능선의 성벽이 훼손됐고 28년에는 광희문과 해화문의 문루가 헐렸습니다. 38년에는 그나마 남겨뒀던 해화문뿐만 아니라 주변 성벽이 완전히 헐리면서 한양도성은 많은 부분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해방 뒤에는 선조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도성을 되살리기 위한 복구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심코 방치되었던 도성 구간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덕분에 오늘날 한양도성의 상당 부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뒤를 보시면 한양도성의 이 몸체 위에 또 다른 석축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1925년에 이 한양도성과 그 주변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한양도성이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구를 하고 또 동시에 발굴 작업을 거친 뒤에 역사적인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한양도성이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둘을 같이 노출해서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방어시설이 아닙니다. 조선의 뛰어난 건축기술과 지혜가 집약된 그 자체로 완벽한 문화유산입니다. 한양도성의 가장 독창적이고 뛰어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내사산, 즉 백악산과 낙산, 남산, 인왕산의 정상과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공적인 구조물이 자연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굳이 험준한 산을 깎거나 깊은 계곡을 메우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친환경적인 사상과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자체로 빼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따라 곡선을 이루며 뻗어나가는 성벽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설계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해설하실 때 각 산의 특징과 성벽의 조화를 강조하면 방문객들이 도성의 아름다움과 선조들의 지혜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양도성에는 4개의 큰 문인 사대문과 4개의 작은 문인 사소문이 있거나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단순한 도시의 출입구를 넘어서 한성의 얼굴이자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각 문마다 깊은 의미가 물론 담겨 있었고요. 동쪽의 흥인지문은 어진 마음을 흥하게 한다는 뜻으로 유교의 오상 중 인을 상징합니다. 도성 동쪽의 대문이자 도성 안팎으로 물류와 또 상업이 활발하게 오가는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돼서 그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돈이문이 있었습니다. 의리를 돈독히 한다는 뜻으로 의를 상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철거되면서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쪽 대문은 숭례문입니다. 예를 숭상한다는 뜻으로 예를 상징합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국보 1호였지만 지난 2008년 방화로 인해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국민의 염원 속에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구됐습니다. 숭례문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아픔과 또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숙정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숙청문이었는데 나중에 숙정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숙정문은 엄숙하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지를 상징합니다. 도성 북쪽에 위치해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비상시에 사용되었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특징적입니다. 아예 철거됐던 것을 해방 뒤에 재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소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북쪽의 해화문은 동서문으로도 불렸고 서남쪽의 소위문과 동남쪽의 광희문은 시신 운구에 사용이 되면서 시구문이나 수구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서북쪽에는 창의문이 있는데요. 험준한 지형에 위치해서 군사상 요충지였습니다. 강문들의 이름과 역할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졌던 작은 이야기들을 풀어낸다면 해설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도성은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조선의 과학적인 지혜와 치밀한 방어 전략이 집약된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이 있는데요. 성벽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지 않고 지형을 따라서 곡선을 이루며 꺾이는 부분을 곡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적군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고 아군이 성벽에 접근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여러 각도에서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 구조입니다. 백악 구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옹성도 있습니다. 성문의 바깥쪽에 반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덧붙여 쌓은 성벽을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부릅니다. 옹성은 성문을 이중으로 보호하면서 적군이 성문에 접근했을 때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흥인지문에 옹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칠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성벽 중간중간에 성벽 외부로 톱니처럼 돌출시켜서 쌓은 시설을 칠하고 부릅니다.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즉 3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칠하는 이름은 꿩이 몸을 풀숲에 숨기고 밖을 엿보기를 잘하는 습성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장과 총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벽 위에 낮게 쌓은 담장을 우리말로는 성각휘, 한자로는 여장이라고 하는데요.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는 구멍인 총안이 뚫려 있습니다. 이는 아군이 몸을 숨긴 채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여장들을 만날 수 있고요. 여장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3개씩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양쪽은 멀리 보는 원총안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은 아래쪽을 향하게 뚫려 있습니다. 가까운 데를 볼 수 있게 뚫어놓은 근총안 해서 원총안 2개, 근총안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덮개돌 혹은 이 옥개석을 보시면 아래쪽에 깊게
홈이 가로로 패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성벽 안으로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서 파놓은 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겨울에 행여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팽창하면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를 설치했던 포로, 군사들이 휴식하고 작전을 수행했던 성랑 등 다양한 방어 시설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한양도성을 더욱 견고하고 또 과학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축적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방문객들이 단순히 성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선조들의 지혜에도 감탄하게 될 겁니다. 한양도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 숨쉬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도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몇몇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도성 축조를 명한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의 수도를 방어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도성 축조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들들 간의 왕자의 난을 겪으며 한성을 떠나기도 했고 말년에는 함흥으로 물러나기도 했죠. 그의 발자취는 한양도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설계자이자 개국 공신인 정도전은 한성의 도시계획과 한양도성의 배치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도성을 설계하고 사대문과 사소문의 이름을 정하는 등 한양도성에 사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컨대 사대문의 이름에 인, 의, 예, 지, 그리고 그 문들을 여닫는 시각을 관장했던 보신각에 믿을 신자 등을 담은 것이 바로 정도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과의 갈등으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지혜와 고뇌가 담긴 한양도성은 오늘날까지 그의 흔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기,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며 국가의 기강을 다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압력 속에서 쇄국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개항의 문이 열리면서 한양도성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양도성은 왕과 사대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성벽은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땀과 노력을 바쳐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성벽 곳곳에 새겨진 280여 개에 달하는 각자 성석은 이들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쌓은 구간을 기록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돌은 이천부에서 쌓은 것이다. 이 구간은 강원도 강릉부 백성 누구누구가 쌓았다 등등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록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렸던 이들의 이야기가 한양도성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진정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설하실 때 이 각자 성석 앞에서 백성들의 노고를 상기시켜 주신다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근현대에 와서도 한양도성을 훼손으로부터 지키고 사라진 구간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 그리고 시민들의 헌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한양도성의 상당 부분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때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준 공간이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행촌동이나 성북동 일대를 걷다 보면 유교 전쟁 뒤 도시 빈민들의 주거를 도와준 공간으로서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과거의 유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던져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양도성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한양도성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보존되고 또 전승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을 감싸 안으며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온 한양도성은 이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또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배경이 되며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도성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배우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이 살아있는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해설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한양도 성길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와 소통하고 또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